요즘 남북이 우물풍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어, 그, 탈북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띄워보내서 뭐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렇게 북한에서 우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찌됐든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 같고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어, 작은 그런 어떤 정말 별거 아닌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쓴 거고요.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썼죠. 이 저자의 브루스 커밍스의 오늘 소개하려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이 책은 브루스 커밍스의 2010년 원작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판은 2017년 11월에 나왔고요. 원제는 The Korean War, History입니다. 한국전쟁은 계급 간의 분열과 항일 투쟁의 분열에서 비롯한 스페인 내전과 비슷한 내전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미국의 공식적 견해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한 전쟁이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다음 날 미국의 딘 러스크가 위도 38도선을 따라 경계를 그은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그것이 또 한국의 입장입니다. 이런 견해 차이는 남한과 우리와 미국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한국적 기원, 1950년대 초의 미국의 문화적 모순, 공중전과 지상전의 혹독한 잔인성, 남한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복원,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바꿔놓은 방식, 역사와 기억 등은 이 책의 주된 논지입니다. 보통의 한국이라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저 김일성이 평화의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탱크를 밀고 쳐들어왔다는 것과 이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 땅으로 밀고 올라가 거의 다 점령할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다시 후퇴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휴전선이 그어졌다는 정도이겠죠. 물론 여기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은 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수복을 할 수 있었던 뭐 커다란 이유였겠고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초중고의 학교 교육에서 그 정도밖에 배우지 못하는 탓이었고요. 우리가 잘할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철저히 파헤칩니다. 왜 한국전쟁은 일어난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려면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배우면 현재 우리 위치 파악과 더불어 국가의 정체성이나 외교 방향 등을 올바로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저자는 한국전쟁의 발단을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1931년부터 1932년이라고 봅니다. 1932년 봄부터 만주에서 일본과 싸운 김일성은 일본보다 한국인 매국노를 더 증오하는데 그들이 남한 지도부를 구성했고 그와 북한에게 남한은 처부셔야 할 공격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남한의 많은 지도자들은 일본을 섬겼으며 적지 않은 부역인들이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총독부 경무국 경찰의 절반이 친일파였으며 만주에서의 일본군 장교로 입대하거나 친일 귀족이라는 특별한 자귀로 보상까지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1990년대 이전의 90%의 남한 엘리트는 친일 협력자 가문과 연관이 되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 말이 맞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33년 9월 둥링 전투로 유명세를 치른 김일성은 최용권, 김책, 최현 등과 함께
1945년 평양으로 돌아와 정권을 잡은 후에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항일운동에서 흠결없는 혈통을 지닌 보상을 톡톡히 받은 것이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는 그런 이유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45년 미국은 한국은 물론 다른 강대국과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38도선의 분할을 결정하며 메가더의 일반명령 제1호로 구현됩니다. 9월 8일 오키나와의 존 리드 하지 장군이 지휘하는 제24군단이 한국에 상륙하여 남한을 점령합니다. 이후 그들은 정식으로 군사정부를 세워 3년간 통치에 들어가죠. 미 군정은 일본에 협력한 수백 명을 선발하여 지도자급으로 배치하고 하지 장군은 간판으로 내세울 인사를 찾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의 국무부를 수십 년간 들락거리며 괴롭히던 망명 정치인이었죠. 전략사무국은 국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을 도쿄로 보내 메가더를 만나게 한 후에 10월 중순경 메가더 전용기로 이승만을 서울로 보냅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폭군이나 파시스트로 여겨지면서 그가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승만은 미국인의 무지한 반사적 반공주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미천으로 삼는 영민함을 보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미국에 의해 1948년 이승만은 남한에서 권력을 잡은 반면 김일성은 북한에서 확고한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북한이나 공산주의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후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은 미국의 지원과 부추김에 의해 이승만 정권의 절대적 불의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적게는 3만에서 6만, 많게는 8만 명까지 살해된 제주 반란은 많아야 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입니다. 본토인과 북의 피난민으로 구성된 경찰대는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여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지르죠. 극우 테러리스트들은 대규모로 경찰에 편입되는 한편 대다수는 부자가 되고 상인으로 큰 특혜까지 얻습니다. 미군 방첩대는 당시 북한의 인력이나 장비의 투입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죠.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해 살해된 대다수의 피해자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여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미국은 이승만에게 강력한 제압을 권유합니다. 구역질나는 잔악행위를 미국인들은 크게 칭찬으로 치하하죠. 남한에서 최대 10만 명의 사망자가 한국전쟁 이전에 정치적 폭력으로 희생된 것입니다. 1949년 5월부터 12월까지 38도선을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남한의 소규모 습격과 북한의 보복이 반복되면서 이승만과 김일성 모두 호전적임을 나타내는데 미국과 소련은 오히려 말릴 정도입니다. 1949년 늦여름 남한군은 10만 명을 넘어서며 북한군은 1950년 봄에야 그만한 수치에 도달합니다. 1950년 초 중국에서 싸움을 끝낸 북한군 5만여 명이 귀국하고 김일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방문하여 전쟁에 대한 승인을 얻습니다. 이승만의 북한 침공 의지에 대해 미국은 남한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내전으로 벌어질 사태를 억제하려 노력하죠. 침공 일주일 전 존 포스터 댈러스 순회대사는 서울과 38도선을 방문하는데 이승만은 그에게 북한을 공격하자고 주장하지만 묵살되고 결국 북한 경비대 제3여단의 일부가 남한을 침공하며 곧바로 제6사단과 제3, 4사단이 남한의 7사단을 무너뜨리고 서울로 진격합니다. 6월 말에 이미 남한군의 병력 절반이 사망이나 포로 혹은 행방불명이 되고 말죠. 6.25 전쟁 바로 이후입니다.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미국의 무력 개입의 결정을 주도하여 6월 26일 워싱턴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가 보기에 남한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대초승달 전략의 일환인 일본 산업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6월 30일 미 지상군이 투입되고 7월 말까지는 그 수가 4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거의 함락될 뻔한 남한은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을 돌파합니다. 트루먼이 북진을 승인한 건 소련과 중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을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10월 1일 김일성은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간청하고 결국 중국군의 대거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11월 30일 트루먼은 핵폭탄을 거론하죠.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지만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을 거부합니다. 다시 1953년 5월 6월 즈음 아이젠하워 정부는 종전을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지만 실행하지 않았고 1953년 7월 미국, 중국, 북한은 휴전협정에 서명합니다. 휴전하기 전 미국은 고농축 소위탄과 네이팜탄으로 북한 지역을 무차별 폭격에 나섭니다. 63만 5천 톤의 소위탄과 3만 2,557톤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 구역에 쏟아부은 50만 3천 톤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22개 주요 도시 중 18개 도시는 50%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50년 7월 충북의 노구니에서의 양민학살은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았죠. 대전학살, 대구의 정치범 처형 등 미군의 학살을 포함하여 이승만의 군대는 전쟁을 전후하여 20만여 명의 정치범 혐의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북한 경찰 수천 명은 해방이 되자 남한으로 피신하였고 이승만은 그들을 북벌 계획의 전위대로 생각하였습니다. 저자는 김일성의 침략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일본이 남한과도 교류하며 산업경제가 부흥하여 또다시 한국을 지배하는 수준에 이를 우려. 오랫동안 일본에 협조했던 남한의 토착 세력이 그런 일본의 전략적 삼판 노릇의 우려. 북한의 지위가 점차 남한에 비해 약해질 우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지로 인한 것 등입니다.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본의 경제 재건에 남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유효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방비는 4배가 늘어나고 해외 군사기지의 체계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내 군산 복합체 필요성을 절감하며 일본의 경제는 물론 미국의 경제가 촉진됩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원 원조 덕에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남한과 대만에 침투하면서 이후 25년간 세계에서 두 나라 경제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룹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도 베트남 전쟁 같은 패배도 아닌 전쟁이면서 끊임없는 고통만 주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카시즘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벌어진 전쟁이었고 심한 인종차별과 더불어 부패한 남한 경찰에 의해 수많은 정치범을 처형하는 데 일조한 미국이었기에 그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아직도 북한이 현대적 형태의 군주국인 동시에 동양의 전체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여겨질 뿐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보다는 오리엔탈리즘의 편협한 몽고 반점의 이미지로만 북한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을 8년간 전면 동결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재앙에 가까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저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전쟁을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우리는 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한국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죠? 왜 북한은 핵 개발에만 열을 올리면서 여전히 호전적입니까? 왜 일본은 그 어떤 진실한 반성과 사죄 없이 사죄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렇게 뻔뻔한 자세는 물론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죠?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제대로 된 화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재판 제도에 따라 조사, 심리, 증언, 판결, 사과, 정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인식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실의 칼을 이용해서 진실의 칼을 사용하여 정의, 아량, 화해를 위해 조절하고 처벌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까? 역사의 진실은 왜 밝혀져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제까지 한국전쟁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후손에게 한국전쟁의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국전쟁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통일을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말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과 북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험악한 말까지 쏟아냅니다. 누가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떤 군사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작은 국지전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역시 통일을 하기 위해서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일을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가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분석한 한국전쟁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루스 커밍스보다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역사 논쟁, 정치권에서부터 발발된 역사 인식 논쟁이 한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역사 인식이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만 잘해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시험으로만 능력을 가리는 사회에서 시험만 잘 본다고 해서 역사 인식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걸 올바로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 지금 정전 중인 한국전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